기생 남편, 살인 사건. 옛날 어느 마을에 향고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복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은 친형제 못지않게 사이가 아주 좋았지요. 형 향성은 금선이라는 기생과 사랑을 하면서 혼약까지 맺었지만 금선의 어멈이 몸값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기생 어멈은 기생질을 그만두려 하면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전부터 금선에게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던 장도령이 금선을 첩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금선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남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처지보다 조금도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전 향성님께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멈은 그런 딸의 말을 듣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금선의 뜻을 향성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그때 향성은 아내가 죽고 아직 아내를 얻지 않고 있었으므로 집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금선 어멈에게 주고 금선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도령은 펄쩍 뛰었지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향성을 만난 장도령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향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장도령은 하인들을 시켜 향성을 두들겨 패다가 향성의 숨이 넘어갈 듯하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형님이 매를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향고가 달려가 보니 형님은 이미 숨을 거둔 지가 오래되었지요. 향고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관아에다 고소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장도령 댁에서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였는지라 아무리 고소를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 향고는 억울하였지만 고소할 데도 없으니 그놈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비수를 품고 숲속에 숨어서 장가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자주 숨어 있으니 그 소식이 장도령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장도령은 향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외출할 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을 모아서 호위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젠 손써볼 여지도 없게 되었지만 향고는 여전히 매일같이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고가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지요. 비에 옷이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바람이 불고 우박까지 쏟아지게 되었지요. 향고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산 뒤에 산신을 모시는 절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간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절간에 그가 아는 도사가 있었지요. 이 도사가 동냥을 하러 마을에 내려왔을 때마다 향고는 늘 밥 한 끼씩을 잘 대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도 향고를 알고 있었지요. 도사는 향고를 보자 무명 도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도록 하게. 도포를 갈아입은 향고가 추위를 참아가며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가만히 제 몸을 보니 어느새 온몸이 털이 나며 호랑이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도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향고는 놀랍기도 하고 도사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잡아 그놈의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시 산을 내려와 아까 숨었던 데로 와 보니 자신의 시체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감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침 장도령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난데없는 호랑이가 뛰쳐나와 그를 물어뜯어 꿀꺽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때 앞서가던 초동이 돌아서며 활로 호랑이의 배를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지요. 이때 향고는 풀숲에서 꿈에서 깨어난 듯 차츰차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틀비틀 거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식구들은 향고가 집을 떠난 지 며칠이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향고가 돌아오니 모두들 기뻐하며 어디로 갔었느냐고 물었지요. 향고는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한참 뒤에 장도령이 범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식구들이 그 말을 알려주며 좋아했습니다. 그제야 향고가 입을 열었지요. 그 호랑이가 바로 나였다고. 그러더니 자신이 호랑이로 변신하여 원수를 갚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중 이 말을 듣고 고소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그 말이 너무도 황당무계한 말이고 또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에 아예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람하기 좋아하는 김진사. 옛날에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기 좋아하는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치 좋은 곳, 이름난 곳을 두루 다니며 전국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김진사는 춘천에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장이 열리고 있었지요. 주막에 앉아 있으니 삿갓을 쓴 사람이 소를 타고 와서 안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저분은 김진사라고 하는데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세 차례나 머무르셨기에 친해졌지요. 저 양반은 무엇을 잘하오? 풍수지리에 밝으십니다. 내가 저분을 좀 모셔갈 수 없겠소? 주막 안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김진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첨지가 진사님께서 풍수지리에 재주를 갖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청에 모시고자 한답니다. 의심 마시고 잠시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진사는 여러 날을 머물러서 마침 따분했던 터라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김진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첨지가 방으로 들어와 김진사를 배웠습니다.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소를 타고 왔으니 누추한 곳이지만 잠시 저의 집으로 가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여기서 몇 리나 돼요? 30리 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정오 무렵 길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소를 타고 첨지는 고삐를 잡았지요. 소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3, 40리쯤 왔을 것 같아 김진사가 첨지에게 물었지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요. 80리쯤 왔지요? 김진사는 첨지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막에서는 30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였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주막 안주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첨지가 소를 멈추며 말하였지요. 잠시 내려서 욕이나 하고 가시지요. 김진사는 소에 내려 도시락을 먹고 계곡의 물로 목을 축인 다음 다시 소에 올라탔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첨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첨지네 마을의 젊은이들이었지요. 이들이 횃불로 길을 밝히며 안내를 했습니다. 고개를 넘자 어렴풋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곧 어떤 집에 도착하자 김진사는 소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이 잘 정돈되고 깨끗했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드높아 앞이 활짝 트였으니 산중 좁은 골에 사는 사람의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진사가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마을의 인가는 200여호가 되었고 마을 앞으로 펼쳐진 들판은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땅은 아주 기름져서 곡식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곳은 정말 세상 밖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묵는 방 옆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는데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지요. 마을 젊은이들은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데 반드시 그곳에 모여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사는 팔도를 유람하면서 사람이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사는 무릉도원을 한번 구경했으면 하는 소원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너무나 기뻐 첨지 앞으로가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지요. 당신은 신선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이런 마을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첨지는 김진사의 갑작스런 행동에 깜짝 놀랐지요. 진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들은 원래 고향이라는 고을에서 사셨는데 증조부께서 마침 이곳에 땅을 마련하여 이곳으로 들어오셨지요. 증조부는 결백한 선비들을 가두고 죽인 사화에 연루되어 크나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척들과 따라오기를 원하는 가까운 집 등 모두 30여 집이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들어온 뒤로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과는 절대 왕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도 불어나 같은 우물을 쓰는 집이 200여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금을 얻을 때에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 외 먹을 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첨지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김 진사님을 모시고 고기 잡이나 하거라. 그러자 젊은이들은 고기 잡는 도구들을 가지고 일제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겨를 풀어놓고 겨가 물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물로 들어가 뭉둥이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조금 지나자 한자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수없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김진사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선상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마침내 김진사가 떠날 때가 되자 첨지가 몇 번이나 당부를 하였지요. 이 넓은 들판이 몇 리나 펼쳐져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김 진사님 말고는 이곳을 구경한 사람들은 없으며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산을 떠나신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고향의 가족이 그리워 마을을 떠나기는 했지만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진사가 이렇게 말하자 첨지가 고개를 흔들었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김진사는 그 산을 나오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 일찍이 소중한 인연으로 무릉도원에 들어갔지만 속세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였지. 아남동 이야기. 옛날 조선 세조 때 이조 판서를 지낸 한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인품이 인정을 받아 여러 번 세자의 스승으로 학문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내로라 할 만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청렴결백을 고집하였지요.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 적지 않았으나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녹봉을 모두 나누어 주고 어렵게 살아가곤 하였지요. 항상 나물에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이것도 내겐 과분하다. 앞으로 먹는 양과 횟수를 줄여야겠구나. 이를 보다 못한 형이 양식을 따로 넉넉하게 보내주었으나 한계인은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당대 최고의 세도가였던 한 명의 집에서 집안 사람들이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가 오가던 중 옹색하게 지내는 한 개이에게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지요. 연세가 이리 높으신데에도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 보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찌 됩니까? 우리 가문을 보셔서라도 적당한 대책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한명회가 입을 열었지요. 다 제 책임입니다. 동생뻘 되는 제가 마음을 썼어야 하는 일입니다. 말을 마친 한명회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서 먹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였지요. 한명회는 우선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이름을 모두 썼습니다. 다음에는 한계이의 청렴결백을 칭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문중에서 한계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수라면서 용서를 빌었지요. 용서를 빌고 난 다음 계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자 한명회는 웃으며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고암 밑에 있는 열섬지기 논을 들이오니 부디 거두어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계인은 논 열맞이기를 사양하고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한명회는 집안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며 그가 논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지요. 곤란하기 짝이 없구나. 한계인은 친척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논을 받을 수도 없어서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계인은 마침내 논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그리고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벼를 일꾼들이 걷어들이려 하자 한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그 벼는 내 담안에 들이지 말게. 깜짝 놀란 일꾼들은 놀라 한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에서 나온 쌀들은 고암 밑에 사는 어려운 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게나. 특히 가장이 몸져 누워있는 집은
매지 말고 꼭 주도록 하게. 이런 한계의 정신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랫동안 고압 밑에 살던 수백 농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으로 고암이라는 동네 이름까지도 편안할 안자로 바꾸어 안암동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조조의 계략. 중국의 조조는 남달리 총명한 인물이었지만 악랄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은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봉분을 파헤치고 자기의 시신을 훼손할까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적에 봉분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마음먹고 전국에서 일꾼들을 모았지요. 봉분 72개가 모두 완공되자 그는 자신의 오랜 지기인 대신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78자루를 일꾼 9명에게 나누어 주게나. 일꾼들은 조조가 직접 대신을 파견하여 은까지 보내오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꾼 9명 중 8명은 미장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잡일꾼이었지요. 대신이 떠난 뒤 8명은 잡일꾼이 없는 틈을 타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잡일꾼이 오자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자네가 가서 술 2말과 고기를 좀 사오라고. 오늘 우리 신나게 마셔보자고. 잡일꾼은 미장이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9인데 꾸러미는 8개라. 그나저나 저 사람들은 모두 미장이인데 나만 잡일꾼이니 어쩜 나에게는 조금만 나누어 줄지도 모르겠군. 술에 독을 타서 저들을 다 독살해 버린 다음에 모두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속셈으로 그는 쏜살같이 달려가 술과 안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술과 안주를 사들고 돌아왔지요. 그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미장이들은 계획대로 잡일꾼을 땅에 내동댕이 친 뒤에 멀쩡히 산 사람을 구덩이 속에 넣고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장이들은 그를 처리하고 난 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은꾸러미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지요. 그것을 축하라도 하듯이 그들은 먹고 마시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였지요.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8명은 배를 움켜쥐며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이런 아수라장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그들은 곧 몸이 뻣뻣하게 굳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구실을 만들어 일꾼들에게 은을 가져다 준 대신까지 죽였지요. 조조가 죽은 뒤 시체는 72개의 봉분 중 하나에 묻혔다고 합니다. 속사정을 자세히 아는 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조가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정절 바위. 조선 인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포천에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씨는 몹쓸 병에 들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되었지요. 부인 유씨는 정성을 다해 병들어 누운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남편은 아내가 안쓰러워 말끝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셔요.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셔야지요. 그러나 부인 유씨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더니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 유 씨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난 뒤 무덤 앞에 막을 짓고 산속에서 혼자 지내었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며 무덤 옆에다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곤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여막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런데 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을 지키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였지요. 그 무렵 느닷없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이 마을 가까운 곳까지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정신없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 유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지요. 어서 피해요. 오랑캐들이 근처에 와 있대요. 어서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 그렇지만 유 씨는 남편의 무덤을 버려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다며 그대로 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랑캐들이 한바탕 마을을 휩쓴 뒤 유 씨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큰일이구나. 저들에게 잡혀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남편 뒤를 따르도록 하자. 오랑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유 씨는 무덤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유 씨를 기려 바위 이름을 나감이라 하였고 그 후로 동네 이름도 나감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약 무기를 만든 최무선 1274년 6번이나 고려를 침입하여 마침내 항복을 받아낸 원나라는 고려 연합 부대와 같이 일본 땅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장수는 승리를 장담하며 고려 장수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원나라에게는 깜짝 놀랄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소이다. 한번 보겠소. 원나라 장수는 철로 만든 사발 모양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도화선이 달린 무기를 공개하였지요. 이것은 철포라는 것이지요. 절 그릇 안에는 화약이 들어가 있어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하면서 철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지요. 원나라 장수는 화약 폭발을 이용하여 화살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화포도 보여주었습니다. 화약이 폭발하는 힘을 이용하면 화살을 훨씬 멀리 보낼 수가 있지요. 고려 장수가 말하였지요. 우리 고려에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화약 기술은 우리 원나라의 비밀 정보요. 그런데 고려 원나라 연합군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결국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중국 땅에서는 몽골 민족인 원나라와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고려는 화약 만드는 기술을 몰랐지요. 그런데 고려 말기가 되면서 고려를 괴롭히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들이었습니다. 고려의 공민왕은 왜구를 몰아내려면 화약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공민왕은 명나라 황제에게 화약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거절하고 말았지요.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무선이었지요. 최무선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화약을 달라고 명나라에 사정해야 하는가? 내가 직접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말겠어. 어린 시절 최무선은 병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또 질문을 자주 하는 아이였습니다. 최무선의 아버지는 벼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지요. 어른이 된 최무선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선비가 되는 대신 군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왜구들을 몰아내려면 강력한 화약 무기가 필요합니다. 화약을 만드는 연구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명나라가 가르쳐주지 않은 화약 기술을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이냐? 명나라가 만드는 것을 우린 왜 못 만들 것이라고 포기합니까? 최무선의 의견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힘으로 화약을 만들기로 결심한 그는 자기 돈으로 화약의 원료인 숯과 유황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였지요. 화약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물질이 있었으니 바로 염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초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었지요. 그리고 숯과 유황과 염초를 알맞은 비율로 섞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는데 이 또한 비밀에 가려 있었습니다. 최무선은 중국 사람들이 남기고 간 화약을 분해하여 염초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무선은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지요. 염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야겠어. 가장 좋은 방법은 화약 지식이 있는 중국 상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최무선은 중국 상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항구인 병난도로 향했습니다. 최무선은 고려 상인의 손을 잡고 물었지요. 난 개경에서 온 최무선이라 하오. 당신이 거래하는 명나라 상인 중에 군인 출신이 있소? 그런 사람은 못 보았소. 그는 며칠 동안 병난도 곳곳에 다니며 화약을 만들 줄 아는 명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사람을 찾아내었지요. 화약 제조법을 안다는 명나라 장사꾼인 이원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최무선은 이원을 개경에 있는 집으로 초대하여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간 화약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화약을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병난도를 어찌 헤맸는지 자세하게 말하였지요. 최무선은 조심스레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려 해안 곳곳에는 왜구가 나타나 약탈과 사람들을 죽이며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구를 막으려면 화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기나오만 정확히 아닌 것은 아니요. 그래도 좋습니다. 최무선이 간곡한 부탁에 이원은 자기가 아는 염초의 비밀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염초의 기본 재료는 흙이지요. 보통 흙이 아니라 온돌이나 마루 밑에 모여있는 먼지를 모아 뭉갠 흙이 필요합니다. 최무선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흙을 모았습니다. 다음 과정은 더 복잡하였지요. 다음은 흙을 재와 섞어야 합니다. 흙과 재를 섞은 후 여기에 오줌을 넣어 다시 섞어야 합니다. 다음엔 섞은 재료 위에 말똥을 덮어 말려야 합니다. 그 다음엔 저도 헷갈리는군요. 아, 그래요. 재료를 덮은 말똥이 마르면 말똥을 태워야 합니다. 최무선은 이원이 가르쳐 준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험은 한 번에 끝이 나지 않았지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죄무서는 화약 연구에 몰두하여 약 한 달 만에 그토록 바라던 염초를 만들어내었지요. 하지만 염초를 만들었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료들이 적절한 혼합 비율을 알아내야 하였지요. 비율이 맞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무서는 잠도 잊은 채 실험을 거듭하였지요. 수많은 실험 끝에 폭발력이 가장 높아지는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새 물질을 섞자 검은색의 화약이 마침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최초로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뭐라? 자네가 화약을 만들었다고? 감히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죄무선이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하자 상관이 말하였지요. 나리, 일단 제가 만든 화약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안 봐도 뻔하네. 다시는 오지 말게. 그는 관청 곳곳에 다니며 화약 실험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마침내 몇몇 장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약 실험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제야 장수들은 최무선이 만든 화약이 중국 화약 못지않게 우수하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우왕은 최무선의 화약 실험 보고를 받은 뒤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드는 화통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라. 최무선은 화통 도감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고려를 이끄는 장군은 최영 장군이었지요. 최영은 화약을 이용하면 왜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영이 최무선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왜군과 바다에서 맞붙는 경우가 많네. 배에 화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도록 하게. 최무선은 곧 연구에 착수하였지요. 그리고 조선소에 가서 특수한 배를 고안하여 화포를 장치했습니다. 그 뒤 고려에는 화학 무기를 다루는 특수부대인 화통교사군이 생겼지요. 최무선은 화통교사군 병사들을 상대로 화약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통 도감을 만든 지 3년 뒤 고려의 왜구가 서해를 통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왜구가 남해를 거쳐 서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구의 배는 500척에 가깝사옵니다. 왜구가 고려에 침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 장군과 최무선은 당황하지 않았지요. 예성강의 조선소에서 화포를 설치한 고려의 배는 급히 서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최무선은 해군 부사령관으로 출전하였지요. 최무선이 이끈 고려의 배는 100여 척이 되었습니다. 왜구들은 고려의 배가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걸 알고 승리를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배는 점점 왜적의 배에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러더니 모든 고려의 배들이 전진을 멈췄습니다. 왜구들은 고려 배들의 이상한 움직임에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고려놈들 무서워 더는 오질 못하는군. 그런데 잠시 뒤 큰 소리가 들리더니 고려 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불이 날아들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날아온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불을 붙인 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은 방심하고 있던 수많은 왜구의 배를 명중시켰지요. 배에 박힌 불화살은 빠른 속도로 나무로 만든 왜구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한 배에서 일어난 불이 다른 배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지요. 삽시간에 큰 피해를 당한 왜구의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후퇴하라. 그러나 왜구가 후퇴할 바다는
이미 고려의 배가 막아선 상태였지요. 최무선이 지휘하는 고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불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500척의 왜구의 배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지요. 목숨을 건진 적들은 육지로 상륙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는 또 다른 고려 장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을 세운 젊은 장수 이성계였지요. 우왕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최무선에게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또 벼슬을 크게 높여 궁궐에서 왕을 모시는 대신으로 삼았지요. 오랫동안 왜구에 시달렸던 해안 마을에 사는 고려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무선은 은퇴한 후에도 화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화약 수련법, 화포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최무선은 눈을 감기 전 어린 아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인에게 유언을 하였지요. 아들이 너무 어린 것이 안타깝구려. 아들이 자라면 내가 쓴 책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화약 기술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오. 최무선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랐습니다. 나이가 든 후 그는 최무선의 책으로 화약 공부에 열중했고 조선 최고의 화약 기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소원.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하루는 손동지라는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손동지는 나라에서 일을 하는 벼슬아치였지요. 하지만 누명을 쓰게 되었고 임금님은 손동지를 멀고 먼 제주도로 보내버렸습니다. 배 위에 앉아있던 손동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던 것이었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지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파도가 집채만큼 커졌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파도가 배를 향해 괴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바다 위에는 더 이상 배가 보이지 않았지요.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햇살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지요. 진도의 회동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른 달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안아 올렸지요. 그 사람이 바로 손동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등에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며칠 후 손동지는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귀향을 가던 내가 여기에 온 건 모두 다 하늘의 뜻일 것이야. 이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여기에서 살아야지. 손동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회동 마을에 사는 어여쁜 여인과 혼인도 하였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손동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하고 몸도 약해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손동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소원을 빌도록 해라. 손동지는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지요. 손동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가운데 봉할머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할머니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지요.
모도라는 섬으로 간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봉할머니의 자식들은 일본 사람들을 피하여 모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종 진도로 들어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아 가곤 하였지요. 봉할머니도 자식들과 함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를 말렸지요. 여기서 모도까지 가려면 배를 타야 해요.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봉할머니는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훌쩍훌쩍 울던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내 조상들 가운데 손동지라는 분이 있다고 했지. 그분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고 했어. 그분에게 날 모도로 보내달라고 빌어야겠다. 봉할머니는 그날부터 손동지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기를 모도로 보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바닷물이 두 갈래로 쩍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길은 회동에서 모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동치가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닷길을 따라서 모도까지 갔습니다. 이때부터 진도의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황희정승. 조선의 유명한 재상인 황희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상이라는 깊은 책임감 때문에 나랏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집안일은 돌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여종과 다투었는데 저 아이는 너무나 나쁩니다. 그렇구나. 네 말이 다 맞다.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와서 역시 저 여종이 나쁘다는 것을 고하였지요. 듣고 보니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의 조카가 못마땅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판단을 못하시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말했으니 한 아이는 옳고 한 아이는 옳지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다 옳다 하십니까? 그래, 네 말도 맞구나. 황희는 밤낮 없이 시간이 허락하면 글을 읽되 결코 자리를 구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왕명을 받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쓰고 있던 삭곽과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입궐하게 되어 행색이 매우 초라하였지요. 태종이 세종에게 권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즉시 예조판서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사려 깊은 행동과 신중한 일처리를 늘 칭찬하였지요. 그는 이론이 공평하고 항상 일처리가 너그러웠지만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비를 가리는데 과감하여 아무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벼슬을 내놓은 뒤에도 국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황희에게 사람을 보내 물은 뒤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90의 나이에도 총명한 머리가 감퇴되지 않고 모든 제도와 문헌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도량이 너그러워 감정을 좀처럼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자손들과 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도 그것을 금지하는 일이 없었으며 어떤 때는 아이들이 수염을 당기고 볼을 때려도 그대로 모두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분이 낮은 관리 하나를 옆에 두고 붓에 먹을 적셔 편지를  남자종 아이가 그 서류 위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오줌을 말 없이 닦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종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매를 치는 일이 없었으며 종들도 사람인데 학대하면 안 된다고 늘 말하였지요. 산방산의 전설.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함께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도수를 잘 부리는 스님 하나를 제주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지 스님이 아니야. 사람들은 스님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스님은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빨리 저들의 병을 고쳐야 할 텐데. 스님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걷다가 스님은 큰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동굴은 바닷물에 반 정도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아 만든 회식 동굴이었지요. 부처님의 상을 모셔놓기에 아주 좋은 동굴이구나. 스님은 그 동굴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음 날부터 그 동굴 앞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스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앉아만 있다고 전염병이 없어지겠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주문만 외울 뿐이었지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콰르릉 하며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요. 한참 뒤 땅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느 사이에 비도 그쳤습니다. 방문을 열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전에 보지 못했던 산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산 위에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스님을 쫓아낸 걸 뉘우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방에서 뛰쳐나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 용서하실 것입니다. 스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아담한 동굴이 있었지요. 동굴 안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온 몸에 맞은 사람들은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보석을 가져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 작은 불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불상을 만들어 불상을 산 위에 있는 동굴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 불상이 동굴 안에 있는 한 이 마을에는 나쁜 병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끝낸 스님은 배를 타고 멀리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산방산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굴을 산방굴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